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 질문은 마치 이렇게 추궁하는 것 같았다. 중력에 사로잡힌 의심과 패배주의. 한 번도 제 힘으로 창공에 닿아보지 못해 타인의 도전마저 비관했던 목소리들.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60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60명을 뽑아서 저희 항공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뭉쳤지만 현실은 땅 위에 발붙일 곳조차 없었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비행기를 날리기는커녕 비행기를 세워둘 땅조차 없으니 무사람이 예상한 것처럼 그대로 포기했을까? 쇠빵살이 합시다. 그래서 쇠빵살이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요. 쇳빵살이로 시작한 항공기 개발. 우리 딸이 별명을 잘 짓습니다. 저는 뭐라고 별명 짓냐면은 전국 택시 기사라고 그랬습니다. 사천에, 광주에. 택시 운전사라 불리며 승객도 없이 전국을 누볐던 항공기 개발자의 악착 같은 강행군. 아무에게도 들려준 적 없었던 KT1 탄생의 생생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최초 국산 공군 항공기 KT1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군 훈련기 KT1 개발에 직접 참여하신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대우중공업에서 우주항공연구소장을 역임하시며 KT1 개발을 책임지셨던 나덕주 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덕주입니다. 1985년 무인 항공기를 시작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양한 항공기 개발에 참여해 오신 고준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KT1의 설계부터 KF-X 탐색 개발 사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항공기 개발 사업을 주도해 오신 이대열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열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도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세 분께 공통 질문 먼저 하나 드릴 텐데요. 이 KT1 사업은 우리 방위산업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공군 항공기 개발은 처음에 도전했던 사업인데요.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이 훈련기를 양산할 수 있었었고요. 게다가 이제 수출에도 성공하는 엄청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KT1 개발 사업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고요. 그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계승해야 될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나와주신 세 분께서 그 성공의 요인들을 말씀해 주시면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열 박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KT1이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쓰고 있고 만족해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인도네시아, 터키, 그다음에 우리 페루, 남미 페루,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세네갈까지 전 세계에 지금 우리 항공기가 영공을 나르고 있는데 그 꿈은 사실은 개발 당시에는 상당히 이건 꿈이었습니다. 이게 현실로 됐는데 이렇게 된 거에는 사실 저는 한 가지로 얘기해서 우리의 그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우리 그 연구원들이 절대 그 포기했으면 아마 이런 세월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그게 의지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앞으로 항공산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 항공산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KT1,
이 다음에는 그다음에 T-50 고등훈련기, 그 다음엔 전투기 KF-X. 벌써 KT-1 시작할 때 마스터 플랜을 짰습니다.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공시험장이 필요하다. 항공시험장. 시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비행시험도 해야 되고 가망인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로베이스에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KT-1을 개발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통 선진 항공국가는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오직 개발만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인프라도 구축하면서 KT-1 개발하는 것. 이거는 그 당시의 분위기는 또 지금하고 또 틀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에서는 우리나라가 과연 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당시에 보면은 아마 우리가 우주로 달나라에 우리 사람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모험적인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KT-1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야, 너희들이 개발하면은 그때 가서 보자. 쓰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들, 특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또 우리 대우중공업에서는 사명의식, 요번에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다시 항공 후진국으로 떨어진다. 요거에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 선진국은 100년 동안에 여태까지 항공 선진국으로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은 영원히 이제 못 잡는다는 그런 사명 의식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강력한 정신력. 이게 아마 KT-1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원동력을 앞으로도 지금 전투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한 번에 끝날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제 무인 전투기로 또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그 마스터 플랜 세운 대로 해서 쭉 나가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여 년 내로 선진 항공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그러한 우리 기초를 닦아준 게 이 KT-1의 원동력, 우리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력, 사명감을 키우는 그런 네. 의지였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고준수 교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KT-1을 설계하고 이를 제작하고 또 시험 평가를 하고 또 이 개발에 관계된 모든 산학연 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에 대한 팀워크하고 의사소통을 이렇게 드는 의사소통이 우리 KT-1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보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3호기, 4호기를 개발하면서 기체 전방동체 길이가 늘어나고 또 엔진 사이즈가 큼에 따라서 그 무게라든지 이런 것이가 또 길이가 길어졌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 무게 중심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비행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일종의 교훈 사례라고 하겠죠. 사소한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교훈 사례를 통해서 즉 팀워크, 의사소통, 여러 같은 레슨 런드 소위 말하는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KT-1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사례를 통해서 현재는 아까 이대열 박사님께도 잠깐 말씀하셨던 KF-X라는 그 전투기도 실제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특정한 뭐 어떤 업체라든가 아니면 ADD 연구소, 군 뭐 이렇게 개별적이가 아니라 지금 이제 산학연군의 이 거버넌스 형식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이 됐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업체 입장에 우리 나덕주 사장님은 그 원동력 어디서 좀 찾고 계십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사업이 성공하려면 첫째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라는 것은 개발자, 국가연, 저희 업체, 이게 일심동체가 돼야 되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수요 공군,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사람이 공군입니다. 공군의 요구, 공군의 생각을 끊임없이 경청하는 거. 그리고
저희 주도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요소 부품들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업체와 서로 팀워크, 그리고 정부 당국 우리가 협력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책임자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삼은 것은 이 모든 참여자들을 한 몸처럼 만드는 그 팀워크가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워크가 첫 번째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입니다. 내 젊음 여기다 한번 불살아 보겠다. 이런 열정이 없으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책임자는 분위기를 만들고 열정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 있는 것보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제 주 업무였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서울의 국방부, 공군본부, 전국의 비행단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조종사들을 만나고 정비사를 만나고 이 사람들 만나면서 끊임없이 그 정보를 받아다가 우리 사람한테 주면서 우리 사람들이 좀 더 현실에 가깝게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풋을 줍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 가지고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그 팀장들한테는 그걸 녹여서 팀원들로부터 결과를 받아가지고 리드해 나가는, 그리고 팀원들은 각자 임무를 확실히 하고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이런 그 자기 분야를 정확히 함으로써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뭐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이런 엄청난 국가 사업에 내가 참여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마음에 담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사업 책임자지만 어떤 국가관보다도 이 사업을 성공함으로써 항공사업이 꼽힐 수 있고 또 우리 공군이 우리 국산 비행기를 탄다는 그런 자긍심을 항상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의 어떤 새로운 사명감을 또 불러일으키고는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설계하거나 제조하는 데서 저희 직원들한테 했던 말은 이건 너의 형제, 너희 형이, 너희 동생이 타는 비행기야. 한치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저는 자주 했습니다. 제작할 때 선 하나 그리는 것 보면 부품 하나 만드는 거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 알겠지?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명감이 누구나 참여한 사람들이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해서 양산해가지고 우리 공군이 이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영속적으로 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군에 납품하고 끝난다면 5년, 6년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인원, 그 장비,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업 한 5년쯤 됐을 때부터 저는 머릿속에 수출을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이게 저의 스스로 만들어낸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업을 성공하지 않으면 그 다음도 없다 해가지고 이 사명감, 지금 말씀드리신 팀워크, 열정, 사명감, 이게 이 사업을 성공한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나와주신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이 KT1 사업이 성공했었던 이유를 이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나 산업적인 환경이 뭐 기술력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얼핏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공이 이 어떤 기술력이나 환경보다도 사람의 의지, 사명감, 열정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공이 좀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만큼 이 인력 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지금 이제 이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나 소장님.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요, 이제 이 대우중공업이 이제 KT1의 이제 항공산업 또 KT1에 사업하게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이 배경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요, 우리 대우중공업뿐만 아니라 이 국가연에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그 대우중공업에도 마찬가지로 인력 확보 문제가 만만치 않았을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대우중공업 입장에서도 항공산업이 정말 최고의 인력으로 좀 채워줘야지 이 사업을 좀 진행시켰을 텐데 어떻게 인력을 확보하셨습니까? 제가 사업 책임자로 선임이 됐을 때 전체가 5명이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당시 사장님 독대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첫째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60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너 5명인데 60명을 내가 어디서 갖다 주냐? 사장님이 하실 일은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은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산에 공모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런 항공사업을 시작을 한다. 볼런티어가 있으면 다 나와라. 해가지고 한 본부에 본부장들을 불러가지고 20명씩 사실 할당을 사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60명을 뽑아서 저희 항공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에 저희 인원하고 합쳐가지고 그게 최초 시작한 인원입니다. 예. 네, 그런 이제 그 중요한 인력을 확보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KT1 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우중공업에서 또 다른 어떤 갖추어야 될 인프라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좀 몇 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예.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하고 하려면 각종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전문으로 사용하는 해석 프로그램이라든지 설계 캐티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이걸 국가연과 서로 연결을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또 우리 협력업체들하고 이걸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행비행 지원하는 정비사들 예. 이런 사람들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시행비행 조종사를 국가연이나 공군에서도 스카우트하지만 저희도 이제 확보하기 때문에 공군에서 파일로트 출신들을 저희가 또 스카우트해서 우리 팀에다가 이제 인볼브를 시킵니다. 그 팀들이 공군이 얘기하는 대화를 알아듣습니다. 서로 용어가 틀리더라도 먼저 알아듣고 그걸 다시 우리 팀한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팀들도 공군의 용어라든지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조종을 안 해봤지만 실감나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렇게 전달을 받아가지고 설계에다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행기를 만들고 나면은 자동차도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AS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속 군수 지원이 필요합니다. ILS라고 얘기합니다. ILS 요원들을 또 확보를 해가지고 시작 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항공기가 운영하다가 혹시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을 즉시 대줘야 항공기가 항시 가동 상태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설계할 때 반드시 체크하도록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운영 가능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끊임없이 정비 가능하고 항상 가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요원들이 참여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면서 인프라를 갖추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항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기계와 전자, 전기, 소재 등 각 분야별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항공산업. 항공기 부품 수는 20만 개 이상으로 자동차의 10배이며 활용되는 핵심 기술은 자동차의 15배인 650개에 이른다. 이런 기술 집약은 고수익으로 이어지는데 고등훈련기 한 대를 수출할 경우 중형 자동차 1150대 수출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항공산업은 이처럼 항공기를 제작하는 분야 외에도 여객기를 운영하는 항공사와 추후 정비와 관리하는 업체까지 모두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합체계를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을 포함 항공기 기체 제작, 항공전자, 부품과 장비, 추진계통, 그리고 무인기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약 100여 개 회사가 항공산업에서 활약하고 있다. 우리 항공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분류되지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조립과 기술 도입을 거쳐 현재는 독자 개발 단계에 진입해 세계 15위 수준의 규모를 자랑한다. 국내 항공산업 성장과 협력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 일대에 50만 평 규모로 항공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지난해 12월 항공정비사업 전문업체로 카이가 처음으로 선정된 데 이어 민항기 유지 보수를 전담할 MRO 사업 또한 추진 중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뮬레이션 비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준수 교수님, 이제 항공기 개발 중에 시뮬레이션 비행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던데요. 우선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인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요즘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당연히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작동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KT-1 개발 당시에 어떤 종류의 사양으로 이 컴퓨터를 돌렸는지도 이제 궁금하고요. 이제 진행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 중인 항공기를 실제 이제 비행시키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구성 가능한 공기역학, 항공기의 공기역학 자료라든지 엔진 자료라든지 중량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합하여 소위 말하는 모의 시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비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그 비정상 상태에서 조종면의 작동이 불능하다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작동에서도 기지의 귀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개발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모든 아까 말씀드린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돌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였죠. 그래서 이런 그 공력 자료라든지 비행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간략화하고 구분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어 갖고 비행 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당시 미 공군의 객관적 비행 기술 평가팀이 있습니다. Independent Technical Review 팀이라고요. ITRT 팀이 와서 우리를 이제 자문도 해주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적시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상당히 우리 실력에 대해서 좀 놀란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도에 들어서는 중반에 들어서는 이 컴퓨팅 파워가 이제 컴퓨터 그런 능력이 늘어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됐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팅 파워가 이렇게 아주 많아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장비를 구비하게 돼 갖고 이착륙, 그다음에 기동 비행, 그다음에 모든 비행 조건에서 실제로 비행 운동을 해석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된 구축 시뮬레이션 기술은 데이터랑 시뮬레이션 기술은 공군 조종사들이 이렇게 조종하기 전에 시뮬레이터를 타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자료 제공하고 또 조종사 훈련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그 과정이 이 시뮬레이션 비행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게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이대월 박사님께서는 이제 KT-1의 시험 비행 준비도 이제 담당하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제 그 공군 항공기 비행 시험 대체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그 당시만 해도 뭐 연구 개발에서 페이퍼워크로 나오거나 뭐 항공기 그냥 우리 리서치용으로는 만들어 본 경험이 있지만 실제 비행 시험 해본 적이 없어요. 이 KT-1도 이 비행 시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조건 공군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비행장이라든지 경납고라든지 뭐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군에 이걸 갖다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공군을 설득시키는 일, 이게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공군에 좀 우리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비행장을 어느 비행장을 선정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비행장에 비행기가 들어가려면 경납고가 있어야 되고, 경납고가 있으면 그 모든 공구 장비들을 갖다 쓸 수 있는 정비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관제 요원 또 관제를 해야 되잖아요. 뜨고 내리려면 이런 거를 전부 이제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군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그 시험비행조종사, 시험비행조종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시험비행조종사 교육시키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1년에 약 10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위탁교육하는 뭐 이렇게 따지면은 거의 10명 이상을 갖다가 혼자서 돈을 다 쓰는 거예요. 10명이 뭐예요? 그 3년 동안 한다 그러면 30명 분을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1년 만에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이 시험비행 조종사를 선발하려고 계획을 짰는데 제가 첫 번째 공군의 기획참모부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가서 얘기했더니 시험비행 조종사 이렇게 필요하니까 공군에 선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트만 당신이 하면 되잖아. 네? 저도 그래서 저도 시험비행 조종사였어요. 그 당시에. 네, 시험비행 조종사였는데 우리 군에서의 시험비행 조종사는 그 지금 전문 용어로 따지면 X-3 테스트 파일럿이라 그래가지고 펑셔널 테스트 파일럿이에요. 그러니까 기능 점검하는 그 시험비행 조종사인데 그 기능 점검하는 거는 항공기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어떤 항공기의 그 구조물의 중요한 기고를 갖다가 교체했을 경우 우리가 개발한 거 말고요. 개발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비행기를 교체했을 때 그 비행기에 대해서 가장 베테랑 조종사들이 타가지고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사인을 딱 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조종사들이 탈 수 있는 그러한 게 이제 그 당시에 시험비행 조종사였어요. 저도 그런 시험비행 조종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하면 될 텐데 뭘 또 선발해 달라냐.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시험비행 조종사는 우리는 그 시험비행 조종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정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 거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테스트 파일럿 그 스쿨이 있는데요. 그게 몇 군데가 없어요. 미국, 영국, 뭐 프랑스. 그래서 저는 한번 다 가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가격이 비싸고 또 그거를 하려면은 소정의 어떤 그 조종사의 그 자질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또 시험비행 조종사뿐만 아니라 또 시험비행 기술사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요원들을 다 뽑는 거를 최초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절충교육이라고 있어요. 뭐 무기를 사면은 반대급부로 하는 그 해주는 교육 시켜주는 게 있는데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득을 해서 공군 참모총장이 승인해줬어요. 그래가지고 4사람이 선발이 돼가지고 절충교육을 한 게 첫 번째입니다. 저희들 시험비행 조종사 양성하는 게. 그거 설득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그 시험비행 준비 과정, 그게 연구개발 한편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장에 경납고 있죠. 이 경납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다 공군하고 또 MOA를 맺어가지고 언제까지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걸 빌려 쓰고 그것도 구탱이만큼 그런 일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시험비행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데 이제 그 활주로의 비행장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래서 비행장 선정하는 것도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떤 분은 그거 뭐 청주에 하자고 그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천에 하자고 그러는 어떤 분은
뭐 서산에 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뭐 답이 없었습니다. 창원이 바로 우리 공장이 있었고 바로 옆에는 삼운비라고 그 중등 훈련기 비행을 운영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운비에 들어가서 그냥 새빵살이 합시다. 그리고 새빵살이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요. 그래서 우리 나 사장님 그 옛날에 새빵살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우리 그렇죠. 대우중공업의 그 정비사들이 걸로 와가지고 거기서 새빵살이 하면서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기득권이 있는 그 삼원비에 정비사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불편한 게 많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지었어요. 경락고를. 그 땅을 우리가 부지를 할애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거기서 우리 집을 하나 만드니까 얼마나 이게 새빵살이 하다가 집주인이 돼가지고 기분이 참 좋았는데 집 산 것처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리가 또 보통 비행할 때는 필요가 없는 거지만은 이 시험 비행할 때는 계측 장비라는 게 있어요. 계측 장비는 뭐냐면은 또 원격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컴퓨터를 갖다가 비행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시험 비행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비행할 때 거기다 넣어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상에 내려보내요. 이렇게 텔레메트로. 그러면 이게 쉽게 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그 당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비행 시험하는 게 전부 다 다시 해야 돼요. 왜? 데이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그거 내려오면 비행 시험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컴퓨터. 보통 F타스크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행 시험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오면은 그 데이터는 전부 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디지털로 해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우리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조종사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딱 그래프로 딱 나오게 만드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그 많은 데이터를 갖다 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뭐 몇십 배 이상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었죠. 그다음에 또 비행기가 뜨면은 항상 그걸 컨트롤하는 컨트롤룸이 있어야 돼요. 그 상황실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비행기 움직이는 게 다 보이고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오면은 각 분야의 그 전문가 엔지니어들이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상이 없어야지만 계속 시험 비행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 비행하는 게 그냥 조종사하고 뭐 정비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다 그거 할 때마다 와서 워처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해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고 그 인프라가 KT1을 통해서 구축이 돼가지고 지금 T50이라든지 KHP 뭐 다른 항공기들이 전부 그 노하우를 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저희들이 아주 뜻깊게 우리가 비행시험하는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 겁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걸핏하면 사라지는 지우개 때문에 늘 불편을 겪었던 미국의 화가 하이만. 모자를 쓴 자신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 연필에 모자처럼 지우개를 매달아 사용하기 시작한다. 직접 심장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거나 신체를 두드려 진찰을 하던 시절, 심장 통증을 호소하던 젊고 뚱뚱한 여성을 치료하게 된 프랑스 내과 의사 라에네크. 어린 아이들이 나무 막대기의 한쪽 끝을 귀에 대고 두드리면서 소리를 듣던 것에서 영감을 얻어 종이를 둥글게 말아 심장 박동을 확인했고 그 경험으로 청진기를 개발한다. 풀스윙을 할 때마다 배트가 손에서 빠져나가던 시절, 배트 끝에 간단한 노브를 달아 홈런의 시대를 열었던 베이브 루스.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발명품 중에는 사용자의 불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한 경우가 많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제품 개발에도 언제나 사용자의 의견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적용된다. 한국이 IT 분야에서 앞서가는 것도 냉철하고 직선적인 국내 소비자들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초의 국산 항공기 KT-1의 성공 요인도 마찬가지.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키, 몸무게, 앉은 키 등을 측정해 조종석 설계에 적용하고 조종사들이 자주 저지르는 스위치 오작동까지 파악해 계기판 배열에 적용하고 설계 각 단계마다 목겁을 제작해 시험 비행 조종사들의 의견을 반영했던 KT-1 훈련기. 이처럼 사용자의 편리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덕분에 최초의 도전이 최고의 성과로 이어져 우리 공군의 주력 훈련기로 사용되고 전 세계 34개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첨단 고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KT-1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망 인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항공기를 개발하고 나서 실제 이제 운용하려고 한다면은 이 가망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고 교수님, 이제 고 교수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이제 주셨는데요. 일반 시청자를 위해서 이 가망 인증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지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망 인증이라 하면은 우리 이제 항공기가 운영 범위 내에서 비행 안전에 적합하다는 그런 일종의 가정인데요. 군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민에서는 항공기 기술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또 제작도 하고 비행 시험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술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 운항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행 안전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현재는 군하고 민에서는 다 법률하고 훈령, 규칙 같은 데다 이런 제정이 되어 갖고 이에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KT-1을 개발할 당시에는 이런 법들이 없었고요. 다만 군용 항공기도 법이 없었으니까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비행 안전에 대한 그 인식이 이제 개발자, 조종사 상호 간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 갖고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미 군사 규격서인 비행성 평가 항공기 비행성 규격서에 의한 비행 안전성 관점의 요구들을 이제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미래를 보고 또한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서 본 가망 인증을 처음으로 이 KT-1 항공기에 시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잠깐 말씀드려도 이 안전 운항 상태를 인증하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이 조종사뿐만 아니라 뭐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이대월 박사님, 이제 KT-1은 원래 이제 가망 인증이 생략될 수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는 이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KT-1의 가망 인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KT-1 가망 인증이 사실 시험 평가하고 연결돼 가지고 최초에 이제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가망 인증이라는 것이 군용기에는 그 당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요구를 할 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군의 그 장성들이 항상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비행기 개발하다 보니까 비행기 첫 번째 개발하는 비행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안 해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상세한 계획 자체를 수립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가망 인증이라는 거는 원래가 그 군용 항공기는 그 소요가 있어가지고 군의 ROC 요구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구 조건대로 항공기를 설계 개발해서 시험 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 검증하는 시험 평가 자체가 거기에는 뭐
기술 개발할 때 개발 시험이 있고 또 운용 시험이 있어요. DTOT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딱 이게 군에서 이 비행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항공기 운행하는데 안전하다는 것을 군에서 입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프로시저가 똑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비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 자체가 이 민항기에서는 사실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항기는 소유가 미리 없어요. ROC가 없어요. 비행기를 아주 나이스하게 잘 만들어 놓고 그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 좋으면은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 이 프로세스가 틀린데 그러면 이 비행기 만들었는데 이 비행기가 안전하냐?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신해서 이 비행기는 안전하다는 걸 갖다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가망인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민항기에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정부에서 그거를. 근데 이제 군용기는 없는데 이 비행기를 처음 개발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처음 개발하면 가망인증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시험 평가도 해야 되고 또 가망인증도 해야 돼요. 상당히 그러면 업무 부담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기다가 가망인증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왜? 그럼 가망인증하려면은 우리나라에 가망인증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미국에 가서 받아야 돼요. 미국의 미 연방 항공국이 있어요. FAA라고. 그 항공국의 그 레귤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걸 갖다 해야 되면은 그래서 알아봤더니 개발비가 2배 이상 들어가요. 그거 하려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예.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이태리 가망인증 기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라이라고 있는데 그 라이의 그 정부 기관에서 가망인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망인증 받는 것도 그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 제도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SOC라고 그래요. SOC. 그거는 뭐냐면 가망 인증을 대행해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SOC라고 그래가지고 State of Compliance 해가지고 가망 인증 받은 거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그래서 그거 하는 절차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 맨 처음에 이제 CCL이라고 그래서 CCL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각 분야의 이 KT1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항목을 갖다 쭉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를 갖다가 MOC라고 그래가지고 Mean of Compliance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 Mean of Compliance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론적 해석으로 하겠다. 요거는 뭐 시뮬레이션으로 하겠다. 요거는 지상시험으로 하겠다. 요거는 비행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 하는 거를 쭉 아이디를 해가지고 분류를 쫙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다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실질적인 가망인증, 그러니까 그게 SOC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아마 첫 번째 받은 사례가 우리 KT1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망인증. 그래가지고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도 군용기도 가망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맨 처음에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비행기를 수출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인도네시아 수출했잖아요. 인도네시아 수출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가망인증 당국이 있어요. 그것도 군용기 가망인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 그러니까 가망인증을 갖다가 인도네시아는 니네 가망인증을 해달라. 안전하다는 걸 우리한테 증명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서로 타협을 해서 니네가 해라. 니네 정부기관이 와서. 그래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그 IMAA라고 그래요. 인도네시아 밀리터리 에어워스니스 오솔리티 해가지고 그런 정부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터키에 수출하다 보니까 터키도 니네 가망인증 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수출하려면 우리나라 군용기도 가망인증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용기도 다 가망인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평가, DT, OT도 하면서 동시에 가망인증도 받아요.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결국은 수출하고 이 비행기에 대해서
외국에서 사다 쓰면 특히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다. 자기 나라도 없어요. 그 개발을 안 해봐가지고 처음 하는 나라니까. 그러면 가망이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 가망 인증을 하게 된 최초의 사례가 KT1이 됩니다. 그래서 KT1이 아까 얘기한 그 체크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그 민 오브 컴플라이언스는 수단 이런 걸 만들어 놔 가지고 그걸 통과하면은 하겠다는 그런 샘플이 딱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용기도 가망 인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전 앞서 쭉 설명하셨던 부분들 중에서도 KT1이 이 항공 산업에 굉장히 이정표를 남겼다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이 가망 인증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했다는 얘기를 그렇죠. 지금 말씀을 주셔서 좀 잘 알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나덕주 사장님. 네. 이제 저희가 이 질문은요.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신 모든 방위산업 업체 이 담당자들께 다 드렸던 질문인데요. 이제 공군 항공기 개발이라고 하는 공동 목표를 갖고 우리 ADD와 또 방산업 업체 또 공군 이렇게 세 개의 그 주체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이제 그 조율해 나가는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프로그램 쭉 그 다루면서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무기 체계가 완성되기까지 이것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KT1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이 대우 이 중공업에서 처음에 참여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테고요.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이 대우중공업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획득했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마무리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참여업체는 개발 사업을 통해서 사업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개발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개발 사업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 제품, 우리로서는 KT1 항공기가 군이 사용가 승인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ROC, 군이 요구하는 ROC에 맞는 설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모든 파일럿들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VOC에 관심을 가지고 파일럿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것을 다 녹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최종적으로 공군이 합참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장비는 군이 사용가 이 판정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라는 것은 뭐 어떤 방위산업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걷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이 참여자들, 국방과학원에서 저희 업체 또 공군에 또 참여하는 또 정비사들 이런 분들이 다 한 몸이 돼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업 책임자로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이걸 하나의 통합된 팀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개발 사업 기간 동안 제가 직접 운전하고 1년에 5만 킬로를 뛰었어요. 새벽에 국방과학연구소 가서 여기 우리 이 박사님, 구 박사님 계시지만 제가 먼저 출근합니다.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먼저 출근해 가서 출입처에 가지고 방 앞에 가서 먼저 기다립니다. 나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디스커션을 시작합니다. 끝나고 저녁에 나오면은 저녁에 끝나고 나와서 다시 또 애프터 미팅을 하고 그리고 저는 새벽 2시에 다시 집에 가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 7시 반이면 먼저 출근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 공군의 비행단에 가서 들은 이야기, 저는 오면서 카폰으로 제 사무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팀들한테 다 인폼을 줍니다. 이번에 테스트 파일럿도 이런 이야기 하던데 우리 공격팀에서 우리 항공기에 이런 이야기 하던데 이 앵글이 어떻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인풋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은 저녁에 준비해가지고 내일 아침 9시에 미팅 준비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리퀘어먼트를 한 몸으로 이제 만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인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어떤가. 그래가지고 저는 도착하면 반드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가 목적지에 출발하면 몇 시 출발. 도착하면 간단히 도착. 그럼 와이프가 그때부터 안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출발할 때 또 하고 도착하고. 지금도 습관화돼서 지금도 어디 가면은 반드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 창원에 있을 때 우리 딸이 별명을 잘 짓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하든지 저는 뭐라고 별명 짓냐면은 전국 택시 기사라고 그랬습니다. 사천에, 광주에, 대전에, 서울에 매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개발 항공기가 군이 사용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없고 저희 대우중공업으로서도 이제 새로운 엄청나게 큰 사업을 이제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사나 저로서도 정말 가장 뿌듯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든 항공기가 하늘에 날아오릅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하고 또 몇백 번을 점검해도 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긴장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래도 몇몇 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텐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접 이야기 듣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